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길거리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강의할 노유진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유진 외식창업연구소 대표로서 푸드 스토리텔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맛과 멋,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동남아 음식이 여러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요소에도 분명한 건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동남아 음식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동남아 지역의 기후와 식자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동남아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입맛을 사로잡은 동남아 음식 사례와 시사점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남아 음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음식을 먹을까요? 거기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왜 사람들이 서구의 어떤 음식에서 동남아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결국은 음식이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다면 점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욕구가 대두되면서 먹는 장소를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대두되면서 남에게 인정받는, 즉 나도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을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우월감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 좀 더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개인의 독자성이라든지 또 유일성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즉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사람들은 빠르고 편하고 가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원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아울러서 낯선 분위기, 즉 이국적인 분위기와 또 이국적인 음식, 뭔가 독특함을 추구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탈해 본다면 어떤 트렌드 가치가 나오느냐면, 실용성을 지향하고 또 건강을 지향하고 또 고급을 원하며 이국적 지향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외식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식문화가 변화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던 게 주 5일 근무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핵가족화와 다양화, 또 어떤 감성 소비, 그 다음에 건강지향적인 슬로우 푸드를 원하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가 대두되었고, 이 웰빙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해서 치유가 되는 힐링에까지 이 음식이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을 원하더라. 그래서 메뉴 구성을 할 때 키워드가 간편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어야 되고 또 건강을 추구하는 음식이어야 되더라. 자, 이러한 키워드들이 충족하는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동남아 음식의 특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남아 기후와 식자재와의 관계. 자, 여러분들 음식을 이야기할 때는요, 식재료를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 식재료는 결국은 그 지역의 기후, 풍토,
식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계절이 풍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어떤 시, 군, 도 이러한 지역의 어떤 기후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식습관 또 그분들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재배되는 작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배되는 이 작목이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동남아 기후와 동남아 지역이 그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또 만들어지는 음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는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신다면요. 위에서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 필리핀, 브루나이, 저 밑에 인도네시아까지를 통틀어서 물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합쳐서 우리가 동남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이죠. 네, 동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과 우리가 그 속해 있는 지역과는 기후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는 이제 아열대성 기후라고 해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로서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강우량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습도도 매우 높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의 식재료가 빨리 변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나오는 식재료들이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식재료의 신선한 유통이 쉽지 않은 악조건이었을 테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온 보관이 좀 힘든 그런 지역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이쪽 지역은요, 뭐 선진화된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어떤 문명적인 발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재료가 변질되는 상황이 노출되다 보니까 변질이 쉽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아마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식자재 소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동남아 음식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인기까지 있게 되었느냐, 주목받게 되었느냐. 일단은 뭐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뭐 전 세계 각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을 테고 그 중에서 이제 가까운 그다음에 그 식재료들이 아주 넘쳐나는 풍부한 지역인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지역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맛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식재료들이 수입이 되었겠죠. 수입이 되면서 서서히 보급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남아 음식이 대한민국 식탁을 점령하게 된 이유는 동남아 음식의 식재료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생산되기 시작하는 기후변화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결혼을 하면서 이주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기가 살던 지역의 음식을 원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아열대성 작물들을 재배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식재료가 풍부해지면서 결국은 동남아 음식에 대한 니즈가 충족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많이 섭취하는 채소류 등을 통해서 동남아 음식이 직접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 간편식 HMR 푸드를 통해서 또 이 동남아 음식이 많이 대중화되었을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공심채라고 하는 그 채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또 이 공심채를 이용한 요리들도 속속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동남아 음식의 현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또 이게 더 확대 보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선 마트에서는요, 쌀국수 같은 경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이 쌀국수와 더불어서 고수, 여러분들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저는 사실은 동남아 가서 고수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그 음식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한번 중독되면 고수라고 하는 이 채소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식재료더라고요.
그다음에 레몬글라스라든지 혹은 베트남 고추 이런 것들이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음식의 확대 보급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 때 맛본 후 직접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동남아 소스 수입량도 42% 이상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는 쌀국수, 컵라면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식자재 공급 면에서 다시 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동남아 식재료가 한국서 흔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아열대 작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것이 육성이 되고 결국은 기후의 변화가 또 새로운 소득 작물을 만들고 이 소득 작물로 인해서 식문화조차도 우리가 같이 성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동남아 음식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남아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에 따라서 식문화 자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또 혹시 압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그 작물들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내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된다든지 또 혹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는 그래서 집밥 문화가 좀 더 확산되면서 신선한 채소라든지 또 과일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동남아 음식에 대한 확대 보급이 더 가속화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동남아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에 어떻게 접근해서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매력 포인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남아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음식이 쌀국수지요. 예. 한국인의 입맛에 현지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 쌀국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되는 국수는 밀가루를 이용한 밀면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넓은 재배 면적과 그다음에 기후로 인해 가지고 1년에 4모자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확대 보급되어 있는데 이 본연의 쌀을 가지고 국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본연의 이국적인 맛과 향을 살린 전통 음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쌀국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남아시아 요리로서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낯설고 새롭고 독특한 맛이지만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에는 바로 향신료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기 요인을 세 가지로 함축시켜 보면 첫 번째가 쌀 문화입니다. 쌀 문화는 우리나라의 어떤 식문화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음식들이 보면 대체로 담백하고 그 다음에 향신료가 쓰인다고 하더라도 천연의 재료들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채소들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 베트남 음식은요, 찍어 먹는 소스류들이 많은데 이 소스 중에서 생선류들을 발효시킨 소스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것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요소로 발전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쌀 문화를 같이 살펴보시면 고온 다습한 기후 탓에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베트남 음식.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동남아 음식의 대표적인 건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베트남이고요. 두 번째가 태국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그 일부 음식이 우리나라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이 베트남 음식과 태국 음식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부담이 없습니다. 뭐 소화도 잘 되고요. 저도 이 쌀국수 같은 경우 밀국수보다 알고 나서는 굉장히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맛도 좋지만 소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부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 확대 보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베트남 음식은 거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육수 같은 경우도 푹 끓여서 고아서 그 육수를 가지고 거기다 뭐 면을 넣거나 아니면 쌀을 넣거나 아니면 채소를 듬뿍 넣어가지고 먹는 요리들이 많은데요. 해산물도 물론 풍부합니다. 대부분 고기는 찌거나 데치고요. 다양한 채소들을 날로 먹기 때문에 건강식이라는 그 인식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요, 사실 비만 인구들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먹으면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대체로 보니까 소식하면서 여러 차례 음식을 먹는 먹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이유 중에는요, 제가 대만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 사람들도 이러한 식습관 패턴을 가지고 있던데요. 주로 열대 기후라든지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서는요, 1년 내내 그 기후가 덥거나 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시장 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럼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배가 출출하겠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를 제가 현지에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한 번에 먹을 때 작은 양으로 그 대신 여러 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소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발효식품인데요. 베트남 아까 제가 그 생선 소스를 말씀드렸는데 느엉맘이라고 하는 발효 생선 소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액젓하고 비슷한 맛인데요. 여러분들 액젓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치를 담근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참치 액젓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요리에 거의 만능 소스처럼 이용이 되고 있던데, 요것들이 결국 베트남 음식을 그 풍미를 상승시켜주는 그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음식이 되는데, 느엉맘이라고 하는 발효된 생선 소스가 결국은 베트남 요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선호하게 되는 하나의 입맛에 거부감 없이 잘 맞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장점과 함께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많이 소개되고 보급화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사진은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백종원 대표님께서 그 외국 현지에 가서 그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도 하기도 하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리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맛보고 싶은 이런 소비자의 욕구가 합쳐져서 베트남 음식도 인기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국 음식이 어떠한 요소로 인기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음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음식은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지리적인 요소를 보면은요, 중국이라든지 그 옆에 인접한 그 나라들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음식 문화로도 또 연결이 되는데, 종교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슬람 그 문화를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베트남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해산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베트남은 불교 문화권이라서 육류도 이용하고 뭐 또 해산물도 이용한다고 하면, 태국 음식은 그 같은 동남아 문화로서 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해산물이 풍부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 비해서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음식이 태국 음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향신료를 좀 거부하는 분들은 태국 음식은 처음에 맛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 같은 쌀 문화권 국가이면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볶음 요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음식을 볶게 되면은 일단은 색깔도 굉장히 선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그 재료들로 인해서 윤기가 나고 굉장히 보기에도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맵고 달고 시고 짠맛.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국 음식은요, 심지어는 쓴맛까지도 같이 그 포함시키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쓴맛은 사실 처음에 먹어보면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맛, 즉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으로 이루어진 게 태국 음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지만 자꾸 먹다 보면 이것 또한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식들로서 입맛이 자꾸 당기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동남아 음식의 사례와 시사점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떤 동남아 음식이 여러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취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음식으로는 쌀국수입니다. 자, 이 쌀국수는요, 사실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졌을 만큼 인기가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는 한국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베트남 대표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쌀가루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좋고, 또 육수는 닭육수라든지 소고기 스프와 이렇게 잘 어울려진 맛으로서 굉장히 친숙한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고기를 얹은 쌀국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데친 소고기하고 양파를 듬뿍 얹어서 만든 쌀국수는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베트남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월남쌈입니다. 자, 월남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건강 음식으로서 실제 라이스 페이퍼라고 하는 얇게 그 쌀 가루를 붙인 일종의 전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각종 신선한 채소 혹은 해산물, 육류까지 돌돌 말아서 맛있는 생선 소스에 찍어 먹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나 당근, 식초 절임 혹은 오이나 콩나물이나 부추 이런 야채도 듬뿍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찍어 먹는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스에 따라서도 맛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월남쌈에는요, 다진 땅콩이 감칠맛을 주기 때문에 땅콩과 머스터드 소스를 같이 찍어 먹는다면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이국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운 식초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본토의 오리지널다운 베트남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국 음식 중에 춘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춘권과 굉장히 유사한 짜조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요.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새우 어묵이나 아니면 돼지고기 갈아넣은 것을 함께 싸서 튀긴 스낵 같은 메뉴입니다. 호치민 등의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 명물로서 이용되고 있는 요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튀긴 그 만두, 춘권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냄난이라고도 그 명칭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두 새콤달콤하게 양념에 찍어서 먹고 또 바삭한 식감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새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부침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베트남 스타일의 해물 빈대떡이라고 하는 반새우인데, 실제로는 쌀가루와 코코넛 밀크를 그 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야채를 끼운 요리가 바로 이 반새우입니다. 반새우를 좋아하는 그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의 어떤 주 메뉴로서 반새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돼지고기,
새우, 숙주 등이 듬뿍 들어있어서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허브류를 함께 첨가시켜서 먹으면, 특히 이제 허브류와 함께 라이스 페퍼에 싸서 먹으면 담백한 느낌이 더해서 먹기 좋은 베트남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그 반새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먹을 때 또 어떤 소스에 찍어 먹냐에 따라서도 또 우리나라 그 현지인들의, 한국 사람들 입맛에 좀 더 가깝게 친숙한 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분짜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하노이를 방문해서 먹은 음식으로서도 더 유명해진 게 바로 이 분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분짜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은데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면이나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굉장히 일품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인들이 쌀국수와 함께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도 이 분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야시장 메뉴로서도 이 분짜를 굉장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국 음식인데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베트남 음식은 좀 담백하면서도 좀 소박한 음식에 가깝다면, 태국 음식은 화려하고 기름지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볶음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 가지고 볶아서 만든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수키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면 샤브샤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은 그 베트남 음식보다는 좀 더 화려하면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전골류도 있고 전도 있고 그다음에 탕도 있고 또 뭐 기타 다양한 음식 분류가 있는 것처럼 태국 음식도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좀 더 우리나라 음식에 좀 접목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전골 요리라고 해가지고 닭으로 우린 육수에다가 해산물과 또 채소, 당면, 달걀 등을 넣고 끓인 다음에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바로 요 수키라는 요리인데, 일본의 샤브샤브와 우리나라로 같으면 전골 요리, 요거와 유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바로 이 수키라는 요리입니다. 보통 육수와 양념은 기본으로 제공되고 어묵, 햄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볶음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푸파퐁 커리라고 해서, 커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나라 대게 요리의 어떤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싱싱한 게를 큼직하게 토막내서 카레나 달걀, 채소를 함께 넣어서 볶은 겁니다. 특히 그 태국 음식은요, 특징적인 부분이 코코넛 오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크림이 더해져서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음식이 바로 요 커리 음식인데요. 게살 섞인 카레 소스는 고소하고 감칠맛이 뛰어나서 밥을 비벼 먹는 것 또한 별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태국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길거리 음식으로서 활용하기 좋은 메뉴로서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쏨탐이라는 음식인데,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린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태국식 샐러드가 쏨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늘과 고추의 매콤한 맛이라든지 라임의 새콤한 맛, 그다음 피시 소스의 짭짤한 맛, 그다음에 단맛을 그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샐러드. 그래서 새콤, 달콤, 매콤함까지 더한 샐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샐러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와 연관되기 때문에 샐러드가 인기가 있는 건데요. 샐러드는 그 자체로만 먹기는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쏨탐을 응용해가지고 다양한 소스나 향신료를 이용한다면 또 그 샐러드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태국에서는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고요. 쌀밥이나 육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우리나라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길거리 음식으로서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음식이죠. 톰양꿍. 이거는 뭐 태국 음식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는 음식일 텐데, 왜 인기가 있냐면요, 세계 3대 스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의 톰양꿍이나 프랑스의 부이아베스나 중국의
샥스핀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음식은 뭐 그 세계의 3대 뭐 음식이라고도 알려질 만큼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다고 또 혹은 인기가 있는 식품인데요. 새우를 주 재료로 해가지고 레몬그라스, 라임, 고수. 여기 보시다시피 레몬그라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고수도 굉장히 풍미가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그 곁들임 채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향신료를 이용해 가지고 향미가 독특하고 또 매콤함과 동시에 새콤한 맛도 지녔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그 맛에 빠져든다고 하니 아마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분류로 보면 찌개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국수인데 팟타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베트남 쌀국수는 건져 먹는 일종의 그 면사리와 함께 같은 개념이라면 이거는 볶음국수입니다. 그래서 쌀국수에 숙주나물, 새우, 닭고기, 고추 등을 넣어서 볶은 것으로서 피시 소스를 이용해서 짠맛, 그 다음에 타마린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즙을 이용해 가지고 신맛을 내고요. 그 다음에 종려당의 단맛이 그래서 시고 그다음에 달고 짜고 여러분 단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팟타이 같은 경우도 우리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 태국 음식 중에 하나고 마지막에 땅콩 가루를 뿌려서 고소한 맛까지 또 가미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길거리 음식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오팟이라고 하는 볶음밥인데요. 아까는 볶음면이었다면 지금은 볶음밥입니다. 역시 태국 음식의 특징답게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새우나 오징어, 그 다음에 또 그 육류로서는 뭐 닭고기, 돼지고기까지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과 함께 채소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볶음밥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이나 양파 등을 곁들이고 또 역시 독특한 풍미의 고수를 넣기 때문에 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죠. 땅콩 가루라든지 달걀 지단 등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인애플을 그 그릇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파인애플의 풍미가 음식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독특한 맛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적으로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과일이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해가지고 이런 해산물이라든지 혹은 돼지고기, 소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음식궁합 면에서도 잘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오팟이라고 하는 태국 음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아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새우가 들어가면 카오팟 쿵, 그 다음에 닭고기가 들어가면 카오팟 카이,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카오팟 무, 그 다음에 소고기를 이용하면 카오팟 누아. 그러니까 카오팟이라고 하는 게 볶음밥을 통칭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음식과 태국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특히나 또 우리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열대 기후로서 1년 내내 기후가 덥고 습하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쌀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쌀이 주식인 그러한 그 식문화권으로서 과연 동남아시아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러한 시사점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자면 쌀국수를 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면요 이 연관어로서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맛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탐색 건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음식의 속성, 그 다음에 메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낄 때 쌀국수 하면 맛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국수하고 같이 검색어를 넣을 때는 맛집이라는 말도 같이 잘 넣고요. 그 다음에 쌀국수와 어울리는 게 바로 고기, 소고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소고기라든지 혹은 닭 육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고기. 그 다음에 또 집에서도 요즘에는 해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편의점에서도 이 쌀국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물, 소스. 보시다시피 쌀국수 하는 이 탐색어를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다, 그 다음에 좋아한다, 그다음에 좋다, 먹고 싶다, 맛나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깔끔하다, 시원하다, 양이 많다, 어떤 특유의 풍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새로운 음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쌀국수에서 제가 검색해 봤던 것처럼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 보급하는 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식의 현지화, 여러분들 한식 같은 경우에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 음식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들만 봤을 때도 다른 외국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만약에 전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소도 이 쌀국수의 사례를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건강하거나 혹은 또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일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건강 중에서도 발효 쪽에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건강 음식과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 음식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 음식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동남아 음식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2014년까지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2016년, 2017년까지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시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인기 있었던 것,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만두에 해당되는 샤오롱바오라든지 또 눈꽃 빙수, 그 다음에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었는데, 이거와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동남아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보편화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는 게 바로 이 편의점입니다. GS25 같은 경우에는 포티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쌀국수인데 베트남 기업인 비폰사에서 제조한 쌀국수가 용기로, 즉 컵라면 형태로 나와가지고 열흘 만에 20만 개가 판매되는 이러한 확장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피코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HMR 푸드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포 하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베트남 1위 라면 업체인 에이스 쿡 베트남에서 제조된 식품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100일 만에 30만 개가 판매되는 그러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 같은 형태도 볶음밥류라든지 아니면 마라홍탕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형태로 해가지고 동남아 음식이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음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후 풍토가 음식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같은 입맛, 비슷한 문화, 건강지향적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결국은 이 동남아시아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이 일치된다고 하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음식에 그동안 너무 많이 노출되었던 입맛이
어떻게 보면은 고향의 입맛 같은 오리엔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건강지향적인 이 음식이라는 부분에서는 비만 인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서구화된 식단에 의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인병이 그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서구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기피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신선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식문화와 잘 부합되는 그런 그 동남아시아 음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돈 잘 버는 식당이 많은 업종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1위가 동남아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양식, 3위가 일식, 4위가 중식, 5위가 뭐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6위가 치킨. 한식이 안타깝게도 7위. 예, 사실은 한식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돈 벌 수 있는 식당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식은 실제 동남아식에 비해서 굉장히 찬이 많고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더 많이 드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남아식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식재료 대비 사람들에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그 비싼 가격으로 팔리다 보니까 결국은 식당으로 봐서는 매출이 상승되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식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한식도 실제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식재료 부분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도 좀 더 간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이 좀 더 많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식재료를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 음식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서민 음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서민 음식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는 요소들을 우리 동남아 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본인의 음식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이 동남아 음식을 활용하시자고 한다면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